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주춤했습니다. 내일 연준의 금리 결정을 대비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1% 내려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39% 밀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2% 떨어져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나온 경제 지표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탄탄했지만 산업 생산은 감소세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소매 판매는 7,246억 달러로 집계돼 전월보다 0.7%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 13개 항목 중 7개 품목에서 증가세가 확인됐습니다. 미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가 거듭 확인되면서 앞서 미 연준이 예고한 대로 통화당국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페드가 예고한 바와 같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월가 일각에선 페드가 18일 공개하는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종전 4회에서 3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만 8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 5,524만 원이고요.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각 17일 오후 11시 55분쯤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0만 8,358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지 3시간 만인 18일 오전 2시 55분쯤엔 차익 실현 매도 등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8천 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주가가 연일 뒷걸음질치며 심리적 저항선으로 간주되던 장중 13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8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한때 126.86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었던 엔비디아는 시가총액도 3조 1,72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AI 칩 시장에서 구글과 메타, 애플 등 빅테크가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면서 탈 엔비디아의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주가도 같은 시간 4.91% 내리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와 AMD도 하락하는 등 주요 반도체주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9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는데요. 197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오르면서 미국의 여전히 강한 소비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FOMC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장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뒤로하고 잠시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섰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0.32% 하락하면서 2만 선을 겨우 방어해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9% 하락하면서 6,05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61% 하락하면서 9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4만 3천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FOMC 회의를 소화하면서 경계감이 확산되며 다우존스 지수는 9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같은 금융주들 위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던 브로드컴도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전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전월보다 0.7%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분석과 함께 여전히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인식에 힘을 실어줬고요.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5bp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에는 매파적 기조로 금리 결정을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19일에 발표될 3분기 GDP 확정치와 20일에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까지 발표된다면 내년 금리 인하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4.4%로 마무리해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4% 하락하면서 5,17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WTI 지수도 1.32% 하락하면서 배럴당 69.7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수의 부진과 함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0.97% 상승하면서 1% 가까이 상승해 주었는데요. 253.4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애플의 상승세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산타랠리가 과연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64% 상승해 주었습니다. 454.46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져 가길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1.22% 하락했는데요. 130.3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하락했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락 마감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0.63% 하락하면서 195.4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장중까지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장 마감이 다가오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0.76% 하락하면서 23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AI 관련 기술주들이 상승하고 분석가들의 전망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77% 하락했습니다. 619.44달러로 마무리했는데요. 메타의 아일랜드 지사에서 데이터 침해와 관련해 2억 6,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테슬라는 3.64%나 상승해 주었습니다. 미즈호가 목표 가격을 285달러 인상해서 515달러로 올린 후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퀀텀 컴퓨팅입니다. 51.53%나 상승하면서 정말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전거래일부터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부터 양자 컴퓨팅 관련 대표 소형주인 퀀텀 컴퓨팅 시세를 분출해내고 있는데요. 퀀텀 컴퓨팅은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죠. 전일에는 65.25% 폭등하면서 1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간밤의 거래에서도 상승 탄력은 지속됐습니다. 거기에 나사와의 계약 체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가 더욱 상승했는데요. 무려 51% 넘게 상승한 채 16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 양자 컴퓨팅 관련주인 D-Wave 퀀텀도 급등세 보이고 있고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계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리게티 컴퓨팅과 아르킥 퀀텀 등도 일제히 상승해 주었습니다. 미래 컴퓨팅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슈퍼컴퓨터를 넘어서는 꿈의 컴퓨터. 과연 상용화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최근 발표된 구글의 양자칩 윌로의 호재와 더불어 양자 컴퓨팅 기술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이자입니다. 4.63%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2025년 전망이 월가의 기대치와 일치하면서 약 4% 가까이 상승해 주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화이자는 내년에 610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 사이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예상치에 부합합니다. 화이자는 2025년 코로나19 백신과 약물 판매량이 202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화이자는 코로나19 제품 판매가 급격히 감소한 후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서 부채를 갚았습니다. 올해 주가는 약 12% 하락했었는데요. 스타보드는 10월에 화이자 경영진이 대규모 인수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고 해당 거래나 내부 연구 개발을 통해 수익성 있는 신약을 생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새로운 제조업체 할인 혜택과 기타 변경 사항들이 내년에 처방약 보험에 가입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도입될 $2,00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에서의 혜택으로 부채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2.49% 상승해 주었습니다. 엔페이즈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기술 회사인데요. 전력, 전자, 반도체 및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 전반에 걸쳐서 설계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의 첨단 기술 네트워크 방식을 도입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인도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가정용 배터리인 IQ 배터리 5P의 초기 출하를 발표했는데요. 엔페이즈는 2024년 9월에 이 배터리의 사전 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엔페이즈 에너지 최첨단 태양열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과 함께 태양열 발전과 관련된 엔페이즈의 주가가 증권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승세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태양광 장비 업체인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도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매수로의 상향 조정에 주가가 상승했죠. 앞으로 태양열 에너지 업체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놓칠 수 없는 체크 포인트 및 전략. 네, 연말이 다가올수록 더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일 미국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연 이틀 내내 상승한 값이 거의 35%를 육박하더라고요. 엔비디아에서 나는 이제 브로드컴으로 갈아탔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래도 지난번까지는 계속해서 나는 내년도까지도 엔비디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이제 그 AI의 다음 그 글쎄요, 대장주라고 표현들을 가끔 하는데 하여튼 엔비디아의 궤적에 대해서 좀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다음 엔비디아 아닐까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저는 그게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AI라고 했을 때 사실 지난 9월인가요? 그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아주셨죠. 그때 당시만 해도 AI의 수익성이라든가 AI의 상품성이 다시 말하면 그 인공지능의 파이프라인이 살아 있을까? 계속될까? 근데 그때 불식을 시켰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AI의 초기 그 인프라 투자 기간이 4에서 5년 정도 될 건데 지금 사실 2년 됐지 않습니까? 오픈 AI가 등장한 지가. 아직 인프라 투자도 거의 끝나지 않았고 뭐 실제로 AI의 그 시장성이라든가 어떤 상품에 대한 상품에서 나오는 수익성은 이미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불식을 시켜주셨는데 그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러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AI의 본격적인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일 거다라는 예상을 한 바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면 초기에 어떤 사업이든지 인프라 투자, 기반 설비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게 시장이 어느 정도 딱 더 이렇게 확장될 준비가 되고 나면 특히 AI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인프라 투자 하드웨어의 게임이었다면 하드웨어 게임은 계속 되겠죠. 그러고 나면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게임으로 접어들 거다라는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 대표 주자로서의 신호탄을 쏜 게 아닌가 브로드컴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첫 번째 그 이슈는 이제 AI의 성장성을 이제부터 그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 브로드컴이 넥스트 엔비디아 정도의 폭발적인 상승을 할 것인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8월, 2023년 8월부터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주식 분할하기 전에 300불대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300불 정도까지 왔단 말이죠. 한 5-6배 성장했지 않습니까? 브로드컴이 지금 뭐 최근에 한 40% 50% 떴죠. 상승을 했는데 향후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향후에 2년 동안 엔비디아처럼 한 400-500% 상승할 것인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지난주에 브로드컴 실적을 보니까 한 2년 전에 엔비디아의 그런 모습을 살짝 우리가 이제 지켜봤죠. 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만큼의 한 2년 동안에 뭐 600%, 700%의 성장을 할 것인가는 뭐 우리가 늘 그런 말씀드리지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의 어떤 파이프라인, 성장성, 수익성은 재확인을 해줬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의 리더십은 살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제가 오늘 자료는 준비했지만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최근 1년 반 동안에 같은 기간 2023년도 2, 4분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EPS의 성장률을 보면 엔비디아가 거의 뭐 400%, 500% 갔다가 지금 한 100% 중반까지 서서히 감속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어떻게 그 수익성이 막 400%, 500%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가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브로드컴이 같은 기간 동안에 한 자릿수 한 8%대의 성장, EPS의 성장을 보이다가 지금 최근께 한 25%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게 엔비디아의 다음 그림까지 갈 정도의 뭐 상승의 폭, 이익의 성장폭 또는 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서서히 추세적으로는 AI 관련한 이 수익의 성장성이 서서히 이렇게 가속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 조금 더 크게 보면 미국에만 투자를 하는 저희 하우스 입장에서 보면, 야, 이래서 미국이 주가가 상승도 워낙 센 것이고, 미국이 이래서 미국 예외주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어떤 민간 경쟁력이 이런 데서 발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주 뭐 흐뭇한 뭐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흐뭇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거의 아이를 보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AI와 소프트웨어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죠. 포스트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굉장히 합리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상승세는 이어지겠습니다만 엔비디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브로드컴은 3.91% 내리면서 240.23달러의 장을 마쳤고요. 자, 그럼 엔비디아 이야기도 좀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조정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공행진하고 있는 반면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건강한 조정이다,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숨고르기는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거는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인데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도 방금 앵커님 표현해 주신 전자라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1년 동안의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이 190%입니다. 폭발적이었죠. 2배 가까운 성장, 최근 1년 동안 2배가 상승을 했어요. 조정을 받아야죠. 매년 어떻게 100%, 200%씩 상승을 하겠습니까?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제가 리더십이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엔비디아의 수익원 중에 데이터 센터만 볼까요? 데이터 센터 진출한 지가 202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한 4년 됐으면 3년 반 됐는데요.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 성장률, 그다음에 뭐 수익 성장성, 지금 3년 반 최초 진입한 이후에 2,600%에 달합니다. 매출 성장 폭 자체가 CAGR 매년 컴파운딩 그 복리 기준으로 매년 성장성이 110%에 달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감속을 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속은 좀 하겠죠. 그 정도의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방에서 추가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테슬라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3.64% 오르면서 479.86달러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고요. 앞으로 500달러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목표 주가도 올려잡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대선 이후 주가가 2배 가까이, 지난달 대선 이후로만 2배 가까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 철폐권 소식도 테슬라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테슬라의 질주 어디까지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 아,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첫 번째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사실 대학원에서 미국 전공을 하면서 미국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그 개연성이 떨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의 어떤 경제, 정치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참고해야 될 점은 체크 앤 밸런스 기능이 상당히 잘 작동하는 곳이 미국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까 우리가 엔비디아도 얘기했고 브로드컴도 얘기했지만 테슬라 어떤 그 개별 기업의 주가를 볼 때도 상승하는 게 충분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우리가 좀 보자는 어떤 밸런스 있는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가 빅테크줄까요? 자동차줄까요? 빅테크주로 꼽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싶은 희망이 좀 많고 네. 주가 상승에만 반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면 빅테크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자동차주냐 빅테크주냐 반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실제 11월 5일 당선 이후부터 사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에다가 거의 뭐 올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제가 뭐 테슬라의 어떤 수익원이라든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난 분기 또는 11월 5일 이후에 테슬라의 수익성이라든가 수익원 그리고 매출 구조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조금 과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트럼프라는 분이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정치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했고 또 2기 행정부 또는 뭐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되는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뭐 반영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가가 얼마 갈지 사실 저희는 ETF에 투자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주가를 꼭 찍어서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갈까 하는 느낌은 좀 갖고 있죠. 네, 현재 테슬라의 상승은 올인 프리미엄에 따른 값이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리미엄이라는 말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비트코인 이야기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고요. 10만 달러는 터치한 이후에도 거의 이제 2만 달러를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의견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는 사실 가상화폐라든가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그쪽에 투자는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뭐 팁을 드린다는 게 좀 외람됩니다. 근데 저희 기준에는 아직은 조금 합당한 투자 자산으로서는 저희는 그렇게 아직 보고 있지는 않고요. 모 기자님 다른 뭐 방송사 기자님이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유동성의 사생아라는 표현을 살짝 쓰시는데 뭐 유동성에 의한 움직임 정도로는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충분히 뭐 하셔도 된다든가 지금이 저점이라든가 고점이라든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외람되네요. 네, 좋습니다. 흐름을 잘 짚어보시면서 투자 관점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매크로 지표가 연이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우선 11월 소비는 0.7% 오르면서 여전히 강한 미국의 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탄탄하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19일 FOMC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미국의 3분기 GDP 그리고 BOJ의 금리 결정, 20일에는 PC까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거의 모든 이벤트가 다 몰려있는 그야말로 슈퍼위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지표들의 내용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네. CPI, PPI 양호했습니다. 헤드라인이 살짝 뜨긴 했지만 좀 뜯어놓고 보니까
지금 보여주시나요? 어제 발표됐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플래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예비치를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좌측 그래프 보시면 짙은 그래프 그 보라색과 파란색을 보시면 서비스 부분 뭐 아주 완연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예년 그 트렌드처럼 노란색 제조업 부분이 조금 부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30조 정도 되는 미국의 GDP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75%인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 부분의 PMI가 안 좋은 거 적어도 지난 2년 동안은 큰 의미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비스 부분이 워낙 좋은 게 우측에 보시면 GDP하고 서비스 부분의 그 흐름을 같이 보여드리는 것인데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물가 CPI, PPI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파란색 부분을 보니까 주거비 특히 CPI에서는 주거비가 드디어 이제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PPI 같은 경우도 그 PC 아까 언급해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 않습니까? PC 물가에 반영되는 파란색 의료비라든가 포트폴리오 관리비, 그 항공료가 완연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이 살짝 뜨긴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안 된다. 물론 이게 내일 발표가 되겠죠. 이제 FMC 베이비 컷이라고 저희는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부합시켜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페이지도 뭐 노동 비용 점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임금 상승률이 추세는 하락하는 추세지만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한 5에서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물가발 압력에 충분히 그 작용을 할 수 있는 아직 여지는 있다. 반면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 게 주간으로 발표하는 것이 그 노동시장의 현 상황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죠. 추세적으로 보시면 주간 실업수당 요구 파란색이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높이 상승을 하는 다시 증가를 하는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를 잘 보여주죠.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제롬 파월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추가적인 노동시장의 냉각을 좌시하지 않겠다. 아까 물가의 완연한 하락세 그리고 노동시장의 적당한 감속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내일 FMC에서 적어도 베이비컷 뭐 세 차례죠. 9월달, 11월달, 12월달 뭐 물론 내년에는 감속을 하는 건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베이비컷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제공해주는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뭐 최근에 좀 며칠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FMC에서 아마 매파적인 인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적어도 부정적인 에너지보다는 그래도 소폭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시장은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는 분위기입니다.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95%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는 금리 결정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점도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 예상 횟수도 횟수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들이 어떨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고요. 추가적으로는 내년도에는 4차례 금리 인하가 아니고 3차례로 수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내년 돼봐야 또 아는 그렇죠. 것인데. 늘 말씀해 주시는 가봐야 알겠지만. 네, 지금 추세로 놓고 보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당초에는 내년 한 해 캘린더 이어로 100에서 한 125bp 정도 인하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최근 전망은 3차례 또는 2차례까지도 아주 매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충분히 합당한 뭐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GDP 성장률이 올해만 해도 뭐 2% 후반에서 3%대를 넘나들고 있고 지금 현재 지난주에 업데이트한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무려 3.3%입니다. 미국 전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그 분기이긴 하지만 3%가 넘는 분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같은 기간 3분기에 1.5%에 비하면 거의 2배입니다. 강도가 굉장히 세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서비스 부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동시장도 감속을 하고 있지만 거의 왕정 고용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25EP는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인하는 하긴 하지만 비둘기파적인 것보다는 매파적인 코멘트하고 같이 인하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 내년에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4차례 또는 5차례 100bp 이상 인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론에 충실하는 FMC 입장에서 볼 때는 한 2차례, 3차례 다시 말하면 50bp에서 한 75bp 맥스 인하를 하고 속도 조절을 좀 세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속도 조절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게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을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강한 성장률, 강한 GDP, 그럼 무조건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짧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통 금리가 인상이 되면 주가가 빠진다고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과거 경험이나 우리가 경제 원론으로 볼 때는 금리가 상승을 하면 경제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게 따르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매파적인 에너지 때문에 주가는 결국 상승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거에 대한 큰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대학 때부터 공부했고 이 업계에 30년 있는 동안에 뭐 굳이 제가 표현드리면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할 때는 한두 달 조정을 받아요. 그 이후에 주가는 결국 상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를 상승시킨다는 얘기는 물가를 잡자는 얘기거든요. 물가가 뭔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시중에 유동성 돈이 또는 그에 따라서 경제가 완연히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결국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습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테크니컬한 지표, 주가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펀더멘틀에 입각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경제 지표나 금리 영향도 영향이지만 글로벌 자산 시장을 흔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리스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에 경신하고 있고요.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테슬라도 급등세를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이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었죠.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되지 좋을까요? 제가 이제 대선 즈음에서도 이런 얘기를 가끔 나눴었지만 환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나눠보죠, 간단히. 차트가 11페이지가 있을 텐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나옵니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 공약의 큰 꼭지 한 서너 가지를 꼽자고 한다면 규제 완화, 자국 우선주의, 세금 인하, 보편관세 분화, 부과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방 이 정도로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오진 않고 있지만 여기 써놨네요.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인하시키겠다. 이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근에 제약주, 바이오주 별로 주가가 부진하죠. 그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이 약값이 굉장히 비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이제 큰 분야라고 보고 있는데. 그 거대 회사들 과점을 하고 있는 거대 회사들의 압박을 통해서든 협상을 통해서든 약값을 인하시키겠다. 국민의 혜택을 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제약 회사들한테는 마진율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략 참고하실 만하고 리쇼어링 계속되겠죠. 수혜주, 특히 이제 규제 완화, 금융주, 전통 에너지, 특히 중소기업. 중소기업 저희도 투자해놓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한 ETF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 가을 이후에 투자해서 지금 거의 68% 정도 갔다가 지금 한 63, 4%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6개월 만에 거의 60% 이상의 상승을 했으니까 트럼프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이 트럼프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공약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랬으면 적어도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라든가 통신소비, 임의소비지 테슬라 포함되어 있죠. 러셀 2000 중소형주 정책의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그런 정책에 그걸 또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 이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보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작동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전략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큰 방향에 입각해서 투자 대상이라든가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면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약값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빠졌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재봐주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질문 드릴 부분은 내년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업종이기 때문에 참 네. 어려운 질문이신데 내년 또 발표되는 아까 연초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종목 단으로는 좀 틀리겠죠. 들쑥날쑥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정말 이노버티브한 혁신적인 어떤 기술력 또는
원가 절감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서는 트럼프의 효과를 오버라이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망 자체를 여쭤보다기보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혁신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피벗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BOA가 실시한 12월의 설문조사에서 이번 달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만큼 강세를 보인 건데요. BOA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 현금 배분 수준은 14% 비중 축소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01년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주식 대비 현금 비중 축소 포지션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투심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 현금 수준은 관리 중인 자산의 4.3%에서 3.9%로 하락을 했는데요.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이러한 모습들이 반대 매도를 유발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주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월가가 2025년 주식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와중에 뉴욕 증시는 최근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1970년대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월가의 예상대로 2024년 지수가 산타랠리로 마무리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입장을 완화부터 긴축까지 총 5가지로 제시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완화에서 2010년 말 신중한 정책으로 전환했는데요. 이제 내년에 다시 완만한 완화로 바꿀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6개 중국 증권사는 기준금리가 평균 40에서 60bp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수치입니다. 중국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과 관세, 무역, 환율 전쟁 재발 위험에 대비 태세를 갖춘 건데요. 내년 성장 5% 목표를 유지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지출을 1조 3천억 위안, 한화로는 약 256조 원을 추가로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 확대는 12월 정치국 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극적인 재정과 더불어 통화 정책까지 변화한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출 의존적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기차, 태양에너지, 배터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뒀지만 주요 무역국에서 공급 과잉이라는 반발도 불러일으켰죠. 이에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의 초점을 수출 제조업에서 내수 소비 시장으로 맞추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요구가 힘을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 혼다, 그리고 닛산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합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회사는 공동 지주회사로 운영되어 각 브랜드를 독립 운영하는 체제로 합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양해각서가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닛산이 이미 24%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 모터스까지 지주사에 편입됩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 자동차 부문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의미하는데요. 양사의 합병은 지난 8월 이들이 자동차 구성품 및 소프트웨어 공유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나온 소식입니다. 혼다와 닛산이 합쳐지면 지난 2021년 1월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프랑스 PSA 그룹과 합병해 스텔란티스를 만든 이후 가장 큰 자동차 산업 합병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다와 닛산은 합병을 통해 현지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와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기존 메이커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파벳 산하의 자율주행차 기업인 웨이모가 2025년 초 도쿄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해외 진출 사례인 건데요. 아직 도쿄에서의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은 없지만 로보택시 개발업체인 웨이모가 일본 최대의 택시 운영업체인 니혼교통과 택시앱 고와 제휴하여 차량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고령화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전한 무인 교통 시스템의 도입을 앞당기고자 특정 지역을 자율주행 자동차의 테스트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웨이모는 2024년에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달 초에는 2025년에 마이애미에서 새로운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1월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인 승차 서비스를 시작했고 9월에는 우버와 협력해 오스틴과 애틀랜타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웨이모는 GM이 크루즈 로보택시 투자를 중단한다는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도쿄 진출을 발표했는데요. 크루즈는 그동안 웨이모의 주요 경쟁사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17일 10만 8천 달러 선을 처음 돌파하면서 11만 달러 선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22% 내린 10만 6,73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10만 8,300달러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15일 10만 6,500달러대에 오른 데 이어서 3일 연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날은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가 개최된 날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을 때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소폭 내렸고 리플은 상승하여 거래됐습니다. 이로써 11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의 상승 행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노동자 연합은 사측과의 협상을 요구하면서 노조 바리스타의 98%가 파업을 승인하기로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섭 대표단은 올해 마지막 예정된 세션에서 화요일에 스타벅스와 협상에 복귀하여 기본적인 틀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와 노조는 올해 수십 개의 임시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2년 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말 중재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가 싶었지만 다시 냉각되고 있는 건데요. 노조는 아직도 수백 건의 부당노동 관행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스타벅스가 바리스타 급여와 기타 혜택을 다루는 협상안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과도했던 주가 하락, 재무적 성장은 이어지는 중 어도비와 관련한 리포트 설명해 드릴 거고요. 티커명은 ADBE입니다. 포토샵으로 유명한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12일 1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18% 수준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다양한 생성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사용자 확대 기반을 다진 만큼 본격적인 수익화가 시작될 경우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의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5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았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4.81달러로 집계돼 역시 컨센서스 4.67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보다 낮춰 잡으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는데요. 어도비는 2025년 회계연도 매출 전망을 약 234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 20.20에서 20.50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평균 예상치는 매출 238억 달러, 조정 후의 주당 순이익은 20.52달러로 이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증권사들은 현재 어도비 생성형 AI 사업 목표가 수익화보다는 사용자 기반 확대에 우선 집중하고 있으며 첫 번째 제시하는 연간 가이던스는 통상적으로 더욱더 보수적으로 산정한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핵심 지표인 DM 사업부의 2025년도 회계연도 연간 반복 매출 성장 가이던스는 11% 예상 범주 내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분석 역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도비가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 파이어플라이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제공 등 AI 기술의 수익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도비는 지난 10월 연례 제품 컨퍼런스 어도비 맥스 2024를 열고 동영상 생성 AI 파이어플라이 비디오의 텍스트 버전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어플라이 비디오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이용해 영상을 생성하는 AI 모델인데요. 하나증권은 단적으로 생성 AI 수익화 효과가 투자자 기대감을 바로 충족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생성 AI 서비스를 적용한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 커머셜 사용에서 경쟁들과는 달리 콘텐츠 저작권 리스크가 없다라는 안정성, 제작에서 마케팅 활용에 이르는 라인업 구축과 기업용 시장에서의 높은 선호도,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고려하면 주가 업사이드가 충분히 높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NH증권은 어도비는 올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관련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는 AI를 통해 콘텐츠 수익이 본격 확대되는 시점에서 추세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올해 트래픽 증가는 견조했다라는 점도 주목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핵심 지표 개선을 확인하고 어도비에 접근할 구간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이어플라이가 생성한 이미지가 160억 건을 돌파하고 프리미어 프로 베타 유저가 10월 중순 어도비 맥스 이후 70%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난 점은 고무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트래픽 증가가 수익 창출로 연결되는 시점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단기 주가의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2025년 파이어플라이가 포함된 더 높은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고 이러한 패키지를 구독하는 가입자당 평균 수익 이용자의 트래픽 증가세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어도비가 탄탄한 기존의 비즈니스에 향후 AI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직후 어도비는 현재 생성형 AI로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몇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가시적인 증거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번스타인도 어도비의 기본 비즈니스는 여전히 견고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경쟁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혜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는 어도비의 2025년 회계연도 가이던스는 투자자들이 기대했었던 명확한 돌파구는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동기간 매출과 마진 가이던스는 컨센서스를 각각 하회했으며 AI 수익화 속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AI 주요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진단하고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도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밀림 현상은 197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FOMC가 다가오면서 그만큼 경계감도 짙어졌었던 만큼 기술주 랠리가 다시 한번 이 기점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들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